오늘은 특별 게스트 없이 제가 바라보는 2024년 시장 전망 및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이 한국에서 투자했으면 저런 수익 못 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100%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주 남았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주가 되게끔 오늘은 특별 게스트 없이 제가 바라보는 2024년 시장 전망 및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해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망을 저도 해보고 또 이 시간에 초대를 했던 고수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그런데 우리 증시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저도 참 많이 틀리기도 하고 맞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올해 그래도 돈을 버는 한 해였었기 때문에 결국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한 해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3년 3월부터 미국 지방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는 예전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고스란히 그때 온몸으로 겪었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봐라 라는 걸로 당시에 위험에 굉장히 민감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동향 등을 보면서 이번 위기는 위기가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거였고요. 카카오 사태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최근에 카카오의 쇄신 과정 속에서 많이 이 내부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부패된 부분들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카카오 내부에서는 이거 완전히 아사리판이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경영진들이 구속이 되고 강도 높은 쇄신안이 진행될 때 지배구조가 좋아지면서 미래의 기업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의 사태가 그 200만의 카카오 주주분들한테는 주주 가치를 다시 회복하면서 카카오 주가가 다시 1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이 한국에서 투자했으면 저런 수익 못 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100%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경영진들의 경영 목표는 무엇인가? 경영 목표는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상법 제382조 3항에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더라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수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이 내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 시장의 이 생태계가 아주 건전하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업 가치를 위해서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고 그걸 용인을 했었단 말이죠. 유망사업부에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하는 이런 부분은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LG화학의 고점이 언제였었나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된 날이 LG화학의 고점이었고요. 카카오의 고점은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가 고점이었고요. 최근에 두산의 고점은 두산로보틱스가 상장할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경영진들이 이제는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주주가 뭡니까? 정말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 기업과 파트너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기업의 성장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매각이 되잖아요. 매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주식을 살 때는 대주주의 지분만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까지도 공개 매수 가격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소액주주들도 똑같이 향유를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경영진들이 주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주주 연대 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 정도의 주주 가치 개념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담컨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4,000포인트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웬만한 주식들이 다 반토막이 나 있긴 한데요. 이런 현상들이 올해 너무 심한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쏠림 현상은 주식시장의 역사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버블의 역사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네덜란드의 튤립, 163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작 뉴턴이 사우스시라는 선박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나게 거들나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난 계산은 되는데 인간의 광기는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거의 지금 300년 전에도 이런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은 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왜 이런 거품이나 쏠림 현상이 왜 반복될까 보면 첫 번째는 자꾸 까먹어요. 저처럼 30년을 이 시장에 있었던 사람도 새로운 버블은 과거에 있었던 버블이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1980년대에 아시안 버블이 지금 아직 재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거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까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아직까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포모 현상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더라라고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은 저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내내 평생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마음 수련을 주식 투자에 어떤 주식들 어떤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식 투자의 뭐 99%는 심리다라고 앙데르 쿠스널라니가 얘기했듯이 한번 올해를 되돌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마인드 컨트롤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거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투매도 만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코스피가 1430,
PBR 0.6이 깨졌었으니까 그때도 공포에 의한 투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들의 공포와 그리고 탐욕에 내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 다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제방송을 계속 보고요. 경제방송에서 많이 올란 주식을 굉장히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3, 4개월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아주 찬틱을, 악플은 거의 없고, 예,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이런 것도 느끼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주의 거품 속에서 손실을 발생하면 그거는 회복을 못하는 손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는 순자산 대비 10배 이상, 즉 PBR이 10배 이상 넘어가면 일단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차화정 장세가 과거 2009년, 10년, 11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원엔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랬을 때가 영업이익률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거는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꺾이는지 계속 우상향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게 뭔가를 봐야 되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한 250% 올랐거든요. 엔비디아의 PER이 한 5, 6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에서 다음 분기부터 매출하고 이익이 거의 50% 이상 급증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이던스를 냈고 실제로 그런 매출과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PER이 지금 30배가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익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거나 더 상향이 되면,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가가 안 올라도 팔아야 될 때가 있고 많이 올라도 가져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서 영업이익률에 훼손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없으면 왜 없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얘가 독보적이었구나,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듯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꺾이는 회사들을 보면요, 분명히 경쟁 구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옛날에 LCD가 그랬고 태양광도 그랬었고 조선도 그랬었잖아요. 1등이었지만 기술적이나 자본적 진입 장벽이 낮으면 중국에서 이 분야에 들어서게 되고, 그랬을 때 고정경제학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마진이 제로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강력한 경쟁자, 특히나 중국의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럴 때는 빠르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품에서 고객 자산을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직업이 투자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기 전부터 눈 뜨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됐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혹시나 이 라이프 사이클이 또 쇠퇴기에 들어가거나 수급이 꼬이는 주식은 없을까, 매번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그 좋은 장에 제가 뭐 내년에 3,000포인트 가니까 계속 주식을 들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면서도 그해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방송은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연말까지 계속 그분들 방송 봤었어요.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는가.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본 방송은 2차전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가 저의 투자 원칙으로는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올해 들어와서 영업이익률이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보면 뭐 SDI도 마이너스 25%, 첨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5%, LNF 등등 보면 2차 전지 그룹 섹터 전체는 올해 되게 안 좋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 2차 전지 셀 메이커로서 1등을 하고 있다는 CATL조차도 연초 이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투자를 못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올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은 뭐였나? 그래서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유튜브 방송을 가장 많이 봤다. 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걸 혹시나 얘기를 해주시는가 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나 여기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너무 많이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도 종토방이나 이런 게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 사라, 이 주식 좋습니다. 막 이렇게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기 위해서 이 주식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근데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고, 이 주식에 대해서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야, 나랑 포지션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찬송하고, 그리고 팔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제 막 서로 싸우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어떤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또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도 안 믿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조차도 너무나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시클리컬 산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 전망도 너무나 믿기가 힘든 게 경제에 수많은 주체들이 있잖아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그리고 우리가 비 올 때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안 되고 우산 장사가 잘 되고, 그죠? 맑은 날에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고 우산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경제의 금리의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잘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내년, 내후년, 특히나 3년 뒤부터 10년 전망 이런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너무 지나친 긍정적인 또는 너무 비관적인 회계 전망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우리가 2년 동안 금리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도표에서도 보면 지금 5.5%보다 높은 점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년도 점도표가 빠르게 하향 조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24년에 있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 선거는 어땠지? 그때가 바로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박살났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30% 상승을 하고 끝났고요. S&P 500이 16.7% 정도 오르고 끝났었거든요.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시장은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6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랑 힐러리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의 코스피는 플러스가 뭐 절반은 플러스 나고 절반은 마이너스가 나는데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코스닥의 평균 짝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7.4%나 되거든요. 근데 홀수의 평균은 수익률은 얼마인가 보면 40.9%예요. 올해가 홀수였잖아요. 올해가 홀수인데 코스닥이 한때 40.7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5% 전후로 시장을 마감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내년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안전할 거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어떻게든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인하라는 조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 대응 전략을 잘 가지고 내년 시장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의 과거 사례를 쭉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는 때가 2007년 10월 전후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페드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는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페드가 17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이 2006년에서 2007년도에 한 번 더 랠리가 오거든요. 실제로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 랠리가 오는데 서프라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 하반기, 2007년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떨어지는데 그게 서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이자와 그 페이먼트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 엄청난 서프라임 부실이 터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2007년 하반기에 금리를 3번 내리는데 2019년하고 좀 다른 현상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는 8월하고 그 하반기에 3번을 내릴 때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야 하면서 빠지다가 바로 회복을 하고 두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도 확 밀리는 듯 하다가 또 바로 회복을 하면서 고점을 계속 뚫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던 2019년도에 아예 시장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그 해에 28.8% 상승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2007년과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2007년에는 금리를 세 번째 인하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2007년 12월경에 그때 베어 스턴스가 2008년 1월 달인가 망하거든요. 엄청난 부실이 터지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해도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해.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2008년부터는 페드가 아예 금리를 전격적으로 큰 폭으로 내리죠. 그랬을 때는 2020년 3월 코로나 때 처음 100bp를 내렸을 때 와 금리 내려줬구나 하고 시장이 급등 시작했다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재현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재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주택 버블만큼 지금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제가 우려가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가상화폐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어디가 망가지나라는 거 제가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식사합시다에서 저는 주식 시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 조정만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버블이 꺼질 때는 소위 말하는 잡주, 그런 아주작들이 박살이 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깔끔하게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슨 후폭풍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부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지만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런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서프라임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나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2007년 2월 달에 HSBC 은행이 100억 불의 손실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 이 좋은 장에 왜 HSBC 같은 그런 글로벌 탑 티어에 있는 은행이
100억 불이나 손실이 났지. 제가 우연히 그 기사를 찾아봤었거든요. 아, 미국의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보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게 큰 위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호재로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규모에서 부실화되어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낮기 때문에 그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시장을 망가뜨리는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하 3층, 5층, 10층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플랫폼 기업부터 시작해서 가장 금리에 민감한 항공주, 미국에는 크루즈, 그리고 또 건설회사, 이런 부분들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항공사는 웬만한 항공기는 전부 다 리스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환율에 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안 그래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환율조차도 비싸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도 떨어지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니까 벌써부터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일, 102 이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한 20년 평균치를 내보면 10년 평균이 한 94, 93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떨어질 룸이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2007년도에 900원까지 갔었었죠.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약달러 국면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무조건 좋고요. 그 이머징 마켓의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도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금리가 인하가 되는 그런 모멘텀 속에서 최근에 금리로 고통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카니발 크루즈 같은 회사만 하더라도 뭐 6달러 갔다가 지금 18달러 이러고 있는데, 카니발 크루즈의 2018년 1월달 고점이 70달러였거든요. 네, 물론 유상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주식수가 한 80% 늘어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위로 보면 뭐 40불, 50불까지도 올라갈 룸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금리로 고통을 받았던 산업과 그 산업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탑티어 기업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 제1원칙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꿀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